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이고요. 오늘 제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관계 얘기가 다는 아닙니다만 의사관계 하면 조금 더 듣다가 토론이나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네, 제 소개도 하고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공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전공입니다. 원래 정치학을 공부했고 인류학 공부도 했고 현재는 이제 과학기술정책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 아마 지도부서 빨리 나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이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일을 했고요.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을 했고 여기 전략혁신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원래 인사에 있었고 사내 홍보에서 제가 그 필사를 좀 했습니다. 사장님 필사, 뭐 강원국시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다가 그 서울로 보내줄 줄 알고 전략 부서로 보냈는데 이제 그 부서가 거제도에 잔류하는 걸로 정리가 돼가지고 거제도에서만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뭐 제조업 연구자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이제 조합원이 계시는데. 저는 민주노총 지금 자문위원이고 금속노조 자문위원인데 경총 자문위원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무데나 가서 아무 편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조선업하고 자동차의 상생협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전문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이제 좀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조업이 어떻게 이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뭐 산업 정책 그리고 산업부랑도 얘기를 하고 뭐 제조업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많은 걸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집중을 이제 기술 인력과 그 생산적 인력, 생산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지에 관심이 있고 지역하고 이 제조업 문제가 항상 분업 관계로 연결돼 있기는 여기 경제지리학자 계시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항상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이제 울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큽니다. 그 인구가 112만 7천인데 원래 한 118만까지 갔었고 지금 5만 몇천 명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인구의 90%가 청년입니다. 울산은 청년이 나가는 곳입니다. 매년 5천 명씩 청년이 빠지고 있고 그 청년 5천 명 중에 4천 명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빠지고 덩달아서 이제 남성이 나가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울산은 57,830불 정도의 GRDP를 올리는 도시고요. 이거 2022년이죠. 23년 자료를 아직 여기 통계청에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GRDP 1위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대 산업이 있어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 있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우측 상단을 보면 뭐 저기 다리 하나가 있는데 저게 이제 울산대교거든요. 울산대교 타고 이제 울산으로 가다 보면 창문 여시면 안 돼요. 냄새. 공해가 원래 옛날에 공해가 엄청 심하고 수질오염이 심해가지고 태화강의 폐수가 뉴스에 90년대 초중반에 계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질 개선 운동을 엄청 많이 했고 태화강이 그래서 그 울산이 또 랜드마크로 하는 게 좀 중요한 대회가 하나 있는데 태화강 수영 대회라고. 자기네 이제 물 넣어도 되고 헤엄쳐도 되는 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울산은 여기 이제 석유화학 단지인데요. 울산은 뭔가 그러한 종류의 여러 가지 공업을 많이 영위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울산을 다루냐면 뭐 이따가 이걸 구체적으로 다 보겠지만 현재는 괜찮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 도시고 수출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노동자들도 부자고 이런 점은 분명한데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전환기에 있는데 울산이 과연 계속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고 어렵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대로라면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사진은 꼭대기는 이제 현대중공업이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교도소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여기가 지금 뭔가 주행 시험장이거든요.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년에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옵니다. 현대자동차에 지금은 전기차 전용 라인 대신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1라인에서 1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지금 6, 5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전용차 라인인데 여기서 전기차만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시험 주행장에다가 공장을 옮긴다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울산은 더 이상 연구개발과 테스팅 같은 건 하지 않는 도시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시험 주행장이 있었다는 건 여기가 R&D를 하는 지역이었다는 얘기고 여기다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제 도시가 어떤 의미로 현대자동차에게 보이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지형이긴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아까 보여드린 이제 석유화학 단지고요. 그래서 바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2030년대는 제가 볼 때는 울산은 한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남았죠. 6년이에요. 처음 이게 연구를 구상할 때가 2020년이고 21년에 초고를 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3년 동안 붙들어 놔가지고 3년 동안 5번 정도 갈아엎고 나니까 이제 나온 건데요. 근데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겁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만들 거냐가 사실은 울산의 미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울산은 연금생활자의 도시가 될 겁니다. 구매력이 하락될 거고 현재는 현대백화점이 이제 울산에 2개가 있는데요. 울산 동구에 있습니다. 울산 동구가 조선을 영위하거든요. 거기 현대중공업이 있죠. 현대중공업에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딱 가면 세상에 그런 데가 없어요. 조선소 앞에 정면에 백화점이 있고 그 왼쪽에 보면 병원이 있고 그 옆에는 호텔이 있어요. 그런 데거든요. 그리고 그 백화점 옆에는 또 문화회관이 있죠. 문화예술회관, 한마음예술회관이 있는데 자족도시로 사실은 울산 동구가 굴러갔었던 곳인데요. 그 현대백화점 동구 지점이 한때는 규모는 작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죠. 백화점이 크진 않은데 거기가 명품 매출 1위 한 적도 있어요. 2004, 5, 6, 7년 4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가 압구정을 압도하던 곳이었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조선소 노동자들의 구매력으로 했던 건데 요즘에 행사 상품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1000명 정도 매년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 정규직 채용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2000명 퇴직하고 작년에 400명 뽑아가지고 뉴스에 나왔죠. 킹산직 채용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리라 이거죠. 전 국민이 다 아는 좋은 일자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생산직인데 올해도 400명 채용 계획인데 그 앞뒤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명이 사실은 계획적인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좀 뽑아라라고 이제 난리를 이제 치니까 이제 한번 뽑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2,000명이 나와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전개되면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인원이 35,000명인데 그러면 2,000명씩 한 10,000명 더 나가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2만 명 정도만 남는 거겠죠. 그리고 뭐 그때는 현대자동차 사실은 표정 관리합니다. 이게 사람을 안 뽑은 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임원들 만나거나 그쪽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하는 얘기가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회사의 수익성은 최대가 될 것이다. 지금 막 1억 5천짜리 이제 노동자들을 지금 12,000명을 6년 동안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인건비 비중이 현대자동차가 별로 높지 않아요. 조선은 높죠. 한 25%까지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 수익성 개선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떤 결과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기지로 전락할 겁니다. 자동차하고 조선소가 보여주는 양상은 다릅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안 필요한 공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런 플랫폼은 다 만들어 놨는데 조합원들이 그냥 있는 거죠. 거기. 조합원들이 있으니 사람을 놀릴 수 없으니 지금 그냥 지난번에 가니까 오공장에 갔었는데 거기 한 40명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들 생산성이 높냐 그랬더니 10명만 찍는다. 30명을 놀릴 수 없다 이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조선소는 그런 자동화 요인은 없고요. 조선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중국에서도 시도하고 예전에 영국부터 다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노동자의 승리는 의존하는데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이제 저거에 성공한 거죠. 뭐에 성공했냐? 이제 사내하청 모델을 첨단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대에는 사내하청을 재도입했습니다. 재도입이라고 하는 건 87년 이전에 원래 사내하청 모델이 조선업의 이제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제 원청 정규직 모델을 87년에 구축했다가 90년대 골리앗 투쟁 이후에 다시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를 씁니다.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흐름이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뭘 했냐면 물량팀 실험을 합니다. 물량팀을 이제 하루 단기로 일하는 거죠. 일당으로 하는 이제 물량팀을 쓰다가 해양 플랜트 끝날 때쯤까지 그 실험이 끝났고 이제는 이제 이주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모델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직고용으로 이주 노동자를 쓰는 모델로 가면서 이렇게 갔을 때 지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화학은 사실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계속. 그런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고용 구조에 굉장한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일종의 제조업 일자리라는 거, 이제 제조업 원청 정규직이라는 건 일종의 사회적 완충판인데요. 완충판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의 고용에 있어서 문제라면 미래 고용에서의 가장 큰 치명적인 요인은 대학과 연구소가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정확하게 대학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연구소가 일단 떠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모든 연구소는 남양에 있죠. 남양에 있는데 요즘에 개발자들이 남양 근무를 싫어하거든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려면 개발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인원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인원은 개발자예요.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인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자동차란 얘기죠. 이제 점점 그게 강해지잖아요. 자율주행이 꼭 아니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데 얘네가 화성문 때려 죽여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판교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강남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의 이제 상황이 어차피 한전부지에 이제 본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 건물들을 또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판교로 2022년에 갔죠. 지금 설계 인원의 3분의 2가량이 판교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대졸자 일자리에 다 옮겨갔다는 이야기고요. 울산대가 크거든요. 울산대가 15,000명, 2만 명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13,000명이 됐는데 뭐 조만간 6,000명 이내로 줄겠죠. 이건 전체 재학생 기준으로. 그리고 유니스트라는 대학이 울산에 있는데 이건 과기원이죠. 과기원인데 원래도 유니스트 출신들은 울산에 취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고 나와서 유니스트를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찾아가는 건데 더 빠르게 전개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한 2030년대 이제 울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 근데 여전히 지역에서는 사실은 대응을 잘 못합니다. 무기력하다고 요즘 제가 지난주에 울산 갔다 왔거든요. 울산 가가지고 울산 시민연대 참여연대 울산 지부라고 보는데 그날 한 50분 정도 오셨는데 거기 이제 금속 울산 지부 간부들이 다 왔거든요.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지가 지금 사실은 좀 있는 건데, 근데 또 지역에서는 여전히 낙관주의가 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울산이 대학을 많이 보내긴 하는데 자퇴도 많아요. 왜냐면 자퇴를 하는 이유는 정규직 원청 직원 되면 그냥 봐주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것도 있는데 그 13, 15년이 좀 중요해요. 제조업 역사에서 고용 관점에서 보면 원래는 자녀 우선 채용이 있었어요. 원래 자녀 우선 채용은 산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건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인데 산재로 옛날에 공장에서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40대고 애들이 20대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아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빠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시기는 지난 다음에 우리가 대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 죽진 않는데, 그 조선업 같으면 근골격계 산재가 많습니다. 뭐 중대재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체를 하는 인원을 뽑는다는 개념을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뽑아주는 모델이 있었고요. 대학을 가더라도 그냥 현찮으면 그냥 이제 집어넣어주고 했는데, 법원에서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이제 다 이제 이게 불법이 됐죠.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되면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작동을 안 하지만 여전히 그런 종류의 기대를 지역에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울산 사실 대구에서 제가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대구에서 경북대 영문과나 가정과를 나와가지고 바로 딸들을 결혼을 시켰다. 70년대생들까지만 해도. 그리고 저희 학생들의 부모 중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산대나 저기 경북대 나와가지고 바로 엄마가 결혼했다 24살에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울산도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다 그 일종의 제가 이따 산업가부장제라고 했지만 이게 지역의 보수적인 풍토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애초에 여성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여성들이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학을 많이 가고 대졸자 일자리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낙관주의라는 게 작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경총이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협의체에 가보면 업체 대표들이나 혹은 뭔가 분석을 하는 분들이 사이클이 돌아오면 그냥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여전히 고용이 살아나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이 까먹으면 자동차가 벌고 자동차가 까먹으면 석유화학이 벌면 되지.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과연 대응이 되는 문제인 건지, 이런 낙관주의가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산은 중요합니다. GRDP 1등이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도 중요하기도 하고, 수출을
충남 같은 데도 많이 하고 경기도도 많이 하지만 울산은 수지 관점에서 이제 여기는 수출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죠. 네. 그리고 3대 산업이 있죠. 조선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고 현대자동차가 1분기에는 세계 2위 됐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위에는 이제 폭스바겐하고 도요타밖에 없는데 뭐 그냥 전원으로는 임원들이 한번 맹세 한번 했다고 이제 30년까지 1등 한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1등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세계 5위 규모의 콤비나트를 갖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 세계 5위 클러스터입니다. 울산이. 그래서 울산에 가면 무잘라잘이란 말을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는 요즘에 이 말 안 하는데 중공업 아직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신입사원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산업 보국을 갖고 만든 도시고 3대 산업을 지배하는 일종의 정서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울산은 노동운동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대투쟁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출발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었죠. 사실은 민주노조 운동에서 급진적이고 혹은 이제 더 부품 클러스터에 있는 사업장들을 조직했던 노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총련이 다 이겼기 때문에 현총련은 현대그룹의 이 조합 운동이죠. 그 운동이 다 이겼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다. 금속노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 이제 비정규직이 생겨나면서 또 비정규직 운동도 사실 울산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이 중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판결로 다 이분들이 정규직 조합원이 되는 바람에 예. 근데 뭐 조선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그 비정규직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다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를 벤치마크합니다. 사측은 항상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번에 어떤 것들을 제안했는지 어떤 교섭 방식을 해온지를 알고 싶어 해서 저기 뭐 광화문에 가면 생산성 본부 이런 데 있는 노사관계 워크숍 같은 거 하면 거기서 꼭 그 얘기를 서로 교류해 가면 그 얘기 물어보죠.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근데 마찬가지로 금속에 있는 많은 사업장 노조들도 현대자동차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중공업 자동차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고 그걸 카피하기 때문에 전국적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 말고 우리가 간과하는 점 중에 하나는 울산이 왜 중요하냐면 공유자산입니다. 울산은 저는 경상도 사람들에게서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온 거죠. 상단에 보면 가운데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연식이 되시니까. 연식이 안 되시나요? 저보다 많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상 주는 거. 예, 상 주는데 누구한테 상을 주는 건가요? 기능올림픽이잖아요. 기능올림픽. 사실은 이게 대회 이름이 올림픽이 아니거든요. 월드 스킬스예요. 월드 스킬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에 준하게 이제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올림픽은 70년대에는 공고 출신들이 가서 이제 다 1등을 차지해 왔고 그 다음에 뭐 80년대부터는 전문대 출신들이 이제 주로 갔지만 요 사람들이 사실 울산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인력의 관점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광주에서 공고를 나왔는데 다 이제 집에 공부를 뭐 시험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이랬던 청년들이 이제 공고나 공대를 가서 전문대에 공과를 가거나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뽑아다가 이제 실제로 일군 도시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은 공유자산이다. 그래서 노동자 중산층의 신화를 만든 도시고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울산이 좀 재밌는 동네예요. 원래 우리가 산단을 만든다고 거기를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진 않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근데 울산에 애초에 특정공업지구 지정할 때 여기를 청와대가 직할로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부터 그렇게 이제 생긴 지역이고 산업화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거점으로서 이제 남동임의 지역에 이제 중심을 울산으로 애초부터 박정희 정권이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만든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중화공업의 핵심 지역이다. 울산이 무너진 박정희가 세웠던 모든 신화가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어서 뭐 좋아하시나요? 근데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약사를 보자면 오타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맨날 고친다고 해서 못 고쳤네요. 하여튼 지금 이케다 스케타다예요. 그 원래 일제 때 울산이라는 곳은 그 기차를 갈아타는 곳이에요. 예, 괴간이 달라가지고 괴간을 이제 만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국을 무시하는데 만주가 사실은 어떤 때냐면 40년대에 장사하겠다는 사람 다 만주 간 거예요. 그냥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만주국 가서 돈 한 번씩 만져보려고 하다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을 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다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이었고요. 원래 바다는 뭐냐면 원래 관문이잖아요, 울산이. 울산부터 신라잖아요, 울산 이북으로. 그리고 그 임진왜란 때도 울산을 지나가면 울산에 외성이 많은 게 다 이제 울산이 이제 자연스럽게 배를 타고 오면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거는 이제 항공로가 이제 울산이 거점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도 전쟁해야 하고 태평양 전쟁도 해야 되는데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만주는 이미 점거했지만 본토로 가려면 한 번의 비행장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산하고 경유하고 하죠. 울산에서 급유를 하는 이제 거점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쪽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고 정유 시설이 있는 거죠. 석유 배출 기지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남권에서 이제 장사를 잘하던 사람 중에 하나 이케다 스케타다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도면을 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부산에서 남포를 개발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는데 울산에 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도시 계획을 좀 짜놨거든요. 그걸 그냥 캐비넷에 넣고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갔는데 나중에 그걸 발견합니다. 이 한상권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그 발견해가지고 뭐 그걸 참조해서 도시 계획을 짰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60년대가 아니고 50년대에는 미국하고 논쟁이 좀 있습니다. 울산에다가 정유 공장을 이승만은 굉장히 짓고 싶었고요. 그 미국의 입장은 정유를 그러니까 그냥 써라, 자기네가 정유학 갖다 써라였는데 결국 짓기로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울산에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되게 이제 경로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 냉전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하여튼 냉전기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정치 군인들도 있고요. 뭐 사업가들이 다 여기 연결돼 있어. 벤플리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울산으로 투자하게끔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 재벌들은 왜 애를 썼냐면 이제 박정희 때 한 번 다 부정축제자로 잡혀갔다가 국가의 기여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뭐 이병철부터 시작해서 남궁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 찾은 입지가 울산이고 울산에 비료공장 짓자 하다 보니까 그게 석유화학의 원천이 되고 현대의 자본이 이제 정주영이 여기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떠맡았다 할 수 있고요. 조선산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게 항상 갈려요. 그러니까 그 현대 그룹의 진술로는 떠맡았다고 그 다음에 오원철의 진술로는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별로 하는 게 없고 맨날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무슨 거북선 얘기만 한다 정주영이 뒤에서 사실은 다 만들어준 게 제 오원철 나는 그런 건데 72년에 이제 중화공판 73년이거든요. 72년에 정주영이 이제 배를 수주를 하잖아요. 그 조선소 기공학에 이제 기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삽을 뜨면서 그게 되는 걸 보고서 그 기획원, 당시 기획원 EPB가 이제 그럼 중화공파 오원철 안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일종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현대가 선전을 해서 울산이 크게 된 것도 사실이고 중화공파도 런칭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기여는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정주행이 진출을 해서 자동차 공장을 하고 아까 비료 공장부터 시작했던 우리 충주 비료가 되게 중요한데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비료 공장을 하고 석유화 공장을 이제 짓는데 정유 공장을 짓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울산이 특정공업지구의 지도하에 그러한 산업적 여건 속에서 이제 울산이 제조업의 이제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72년은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 가발 팔고 신발 팔고 고무 팔아가지고 전공업 그리고 섬유 팔아가지고 맞게 수출을 못하는 거였는데 박정희한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준 거죠. 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배를 지어서 팔 수 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안 된다. 자동차도 한단다. 뭐 옛날에 사실은 뭐 시발자전거 이런 게 다 미국에서 미군이 버린 거 주워다가 하는 건데 이제 진짜 기술 제대로 이전해가지고 플랜트를 짓고 생산을 하겠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제 그런 비전이 실제로 구현되고 울산을 보고서 창원을 짓고 창원과 함께 뭐 6가지 이제 그 라인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울산이 구성이 됐고 울산을 제조업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일종의 레거시가 있습니다. 울산 지금은 이런 레거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뭐냐면 생산직들과 기술직의 구분이 없는 게 현대자동차의 굉장히 큰 레거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도 공대에 나온 친구들이 이제 옛날 공대도 많이 뽑았죠. 뭘로 많이 하냐? 다 병특으로 왔어요.
물산 근무하라 다 안 옵니다. 옛날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은데 창원 근무하면 안 오는데 여기 가야지 이제 군대를 면할 수 있으므로 이제 오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공대 나온 친구들을 일단 현장을 보내고요. R&D 함부로 바로 안 시키고 이제 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보려면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에 작업자들하고 같이 뭔가 시키는 레거시가 있고 이게 포니를 만들 때까지 유지가 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빠르게 기술 학습을 하고 실제 이거 갖고 이제 R&D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체제를 만들어 온 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유산이고요. 뭐 중공업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조선업은 뭐 어떤 게 좀 달랐냐면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일본식 기술이 이전하면 그냥 OEM 공장이 됐어요. OEM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도면을 갖고 쳐내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럼 유럽 기술자들 데려와가지고 상세 설계는 배우고 조선 소장도 유럽 사람으로 시키고 이래야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고 그게 일종의 현대의 유산이 되고 대우의 유산이 되고 삼성의 유산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현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대우 삼성이 따라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갔던 게 레거시고 그다음 또 머리를 또 잘 쓴 게 뭐냐면 이 당시가 이제 영국 조선업이 완전 망할 때거든요. 청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영국의 글라스고에 매년 10명에서 20명씩 파견을 보내요. 그 서울대 조선공학과 나온 친구들 가가지고 기술 흡수해오라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죠. 그쪽에는 뭐 돈은 현대가 다 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들이랑 놀아주니까 뭐 이제 기술 이전료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술 흡수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80년대 초반에 벌써 이제 세계 1위 할 때가 몇 번 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지만 수주 1위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방식이 이제 레거시고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뭔가를 빨리 흡수하고 도면을 뺏겨온 건 모든 다 다른 대기업들도 했지만 그거를 빠르게 이식하기 위해서 현장과 그 엔지니어들의 생산직들과 엔지니어들의 연계를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유산이고 현대중공업의 유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왔고요. 이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제가 좀 이제 보고 노사관계 문제가 당연히 여기에 연결이 돼 있고 다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요약해서 울산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런 다른 종류의 경제 비평을 제조업에 이렇게 뭐랄까요 투사해서 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사이클론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 경제학 하는 분들이 탈추격 뭐 이런 탈추격 단계를 우리 못 넘어갔다 이런 얘기 또 있고 뭐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트렌드는 또 어떤 게 있냐 어떤 정책이 문제냐면 그냥 임시전통적인 그 공단 짓기 정책을 여전히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단을 그냥 유치하면 된다라는 식의 정책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겁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비평이 저는 후진적이라고 봅니다. 후진적이라고 보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를 가끔 뭐 원슬리로도 보시고 이슈페이퍼도 보실 건데 보면은 항상 이렇지 않아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맞고 공급망이 무너졌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값이 비싸졌다. 그래서 안 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되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굉장히 오히려 외생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그냥 이 각각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은 그냥 다 잘 되는 거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되고 다른 나라 안 되면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나라 되냐 이런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일반적인 비교 이론으로 사실 보는 건데요. 저는 뭐 이런 거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뒤에 무적의 논리가 있어요. 탈추격 담론이 일종의 무적의 논리. 우리는 계속 베끼는 것만 해왔고 더 이상 이제 패스트 팔로우 안 되고 이제 우리는 퍼스트 무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은 안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요즘에 동의가 되세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뭘 직사하는 것 같은데 최초의 질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정동 교수가 이제 이 책의 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 축적의 시간 이런 걸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 별 얘기가 아니거든요. 설계를 오랫동안 창의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훌륭한 제조업 국가가 된다는데 별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설계를 안 하는 게 문제다라는데 창의적이 뭔지도 문제고 설계를 많이 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뭐 하여튼 그게 안 되니까 탈추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비평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기본 설계부터 최종 양산까지 못하는 기업은 없어요. 사실은 대기업에서 자기가 세계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업체라면.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한쪽은 맞고 한쪽은 안 맞는데 일반적인 논평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논평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이제 전국적인 논평이 국가 경제에 대한 논평이 있는 반면 또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산단을 유치하면 된다. 이래야지 고용을 좀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산단을 지으면 산단이 안 가고 쿠팡 물류센터로 간다는 거예요. 페이가 똑같은데요, 뭐. 산단에서 자기 생산직으로 초봉을 받으면 네, 특급까지 할 수 있다고 7대 300만 원이고 쿠팡에 가서 물류센터에서 그만큼 일하면 똑같이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축적 역량이 쌓이지가 않는 거죠. 지자체가 공단을 그냥 짓는다고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지금 그냥 공장을 짓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대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거에 기대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투자하다 보면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 가치의 이전이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냥 모공장과 수도권 연구소로만 가는 거지 그 외에 하청을 받는 곳들의 부가가치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실증 연구도 이미 입증이 됐고요. 또 이런 논리 때문에 정부가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때가 많아요. 첨단 전략 산업 이거 선정할 때 저도 뭐 일종의 심사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는데 하잖아요.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600조를 이제 투자했다고 해요. 근데 560조가 용인으로 가는 거죠. 10년 동안 560조가 이로 갈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때도 기재부가 어떻게 그걸 산업부나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냐면 지역 균형 발전을 여기다 넣어요. 전국에 이렇게 돈을 뿌렸다. 그래서 용인 평택에 560조를 넣지만 다른 곳에도 돈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이 표심을 또 이제 굉장히 고려하여서 새만금에 나름대로 6조를 투자해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100배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논평을 사실 보는 거 의미가 없고 그냥 지역에 제조업이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투자를 그냥 한다고 일반적인 투자를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굉장히 그 불균등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저는 뭐 경제지리학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간 분업이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까지 벌어진 일은 1차 분업이라고 생각하고 공간 분업은 뭐냐면요. 공간 분업이 세팅하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구상을 누가 하고 실행을 누가 하냐. 근데 이걸 경제지리에서 그러니까 분업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머리를 쓰고 누가 몸을 쓰느냐의 분업이 있다면 공간 분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구상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실행을 하느냐. 그래서 원래는 다 울산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제조업체들은 뭐 본사가 어디고 본사는 서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입은행 가서 도장 받아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가서 또 도장 받아야 하고요. 예보 가가지고 또 도장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도장을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재무팀이 거기 있고 재벌 총수들도 청와대로 자주 불려가기 때문에 서울에 본사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실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이제 울산에 있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R&D와 설계 부문이 수도권으로 전개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근처에 R&D도 하는 거고 설계도 당연히 공장 근처에서 하는 건데 이게 옮겨가는 경향이 한 50년 동안, 한 40년 동안은 전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최근의 이슈는 1차 분업이 아니에요. 1차 공간 분업이 아니고 2차 공간 분업이죠. 이제는 재벌이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들이 공장을 그냥 수도권으로 땡겨가는 거죠. 옛날에는 공장을 이제 비수도권에 짓고 그 정부가 불화해준 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가죠. 왜 갈 수 있냐면 돈이 많아요. 예전에는 공장을 짓는 게 그룹의 명운을 건 일입니다. 조선소 하나 지으려면 현대 그룹 전체가 자기네 자본을 출자해가지고는 뭐 증자하거나 출자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야 하고 은행에서 일반 여신도 받고 정부가 알선해 주는 해외에서 차관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청약통장도 원래 국민투자기금이잖아요. 국민들 다 애들 10,000원씩 예금하라고 하고 직장인들 다 이제 부금부라고 하는데 그 돈까지 땡겨다가 지고 사실은 우리 선분양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부터 받아야 되니까 바로 지을 수 없어서. 근데 그런 돈까지 끌어야지 간신히 공장을 짓고 그걸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정부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뭐 그냥 짓겠다고 하면 짓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연구소 가까운 쪽으로 짓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지리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공업지대를 남동이면 지역이 1위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하면 바뀌어야 돼요. 예, 화성평택, 수원화성평택의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아산서산 당진 청주의 이제 배터리부터 시작하는 이 석유화학과 이 제철, 여기가 사실 이제 1위 지역으로 지금 변모하는 중인데 차마 교과서가 그걸 반영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하면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원래 구미를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구미시에서. 그래서 구미시에 투어들이 엄청 가서 SK 가서 땡판을 많이 풀었습니다. 가면은 뭐 몇 명 어디다 뽑고 어디서 배치를 하고 우리 지역에다가 그 뭐 이제 CSR 사업 뭐 해주고 뭐 어디다 학교도 하나 지어주고 막 별 요사 다 했고 SK에서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미시가 아주 멘탈이 나갔는데, 왜 구미시가 근데 그런 자신감이 있었냐면 여기가 우리의 전자 산업의 메카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왕 올 거면 일로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용인으로 가면서 SK 부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21세기에는 지식 기반 산업인데 우리가 구미를 왜 가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반도체 산업이라서가 아니고 앞으로 짓는 공장이 딱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온 거죠. 그래서 실행 기능을 담당하던 산업도시라는 건 1차 분업까지 분명히 성립이 됐거든요. 현장이 여기 있으니까 현장에 옮겨버리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이제 생산화청 위주로 전락하는 건가라는 위협을 사실 느껴야 되는데 그 인지가 굉장히 늦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노사관계를 얘기하니까 노사관계가 여기에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 저는 뭐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는 울산에서 좀 특히 그날 현대차 지부장도 있었는데 화를 좀 내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사실. 욕 좀 해줘라 제발 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윤현진님 화내셔야 됩니다. 제가 대신 화를 내겠는데 근데 뭐 그냥 가만히 묵묵히 들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냐? 민주노조 운동에 딜레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측의 대응이 이제 엔지니어 주도 성장이라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규정 노조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아니 조합이 교섭력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따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비판합니까? 게다가 심지어 회사가 돈을 잘 벌어. 그럼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중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혹은 구독적으로 비판을 해도 되는데 무용한 얘기죠. 뭐 그렇게 교섭하는 단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를테면 이제 자기 재생산을 하는 범위 안에서 교섭을 했어야겠다인데 우리나라 민주노조 운동 금속의 틸레마죠. 정확하게는 금속은 여기 지금 세 가지 다이어그램이 있잖아요. 다이어그램에 세 가지 팩터가 있는데 이게 이론적인 틀인데 조합이 보통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경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임금을 평준화한다. 이건 조합원 간의 평준화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연공급을 관철하면 어차피 정액으로 계속 같이 올라가고 올해 교섭에서 정액으로 이제 임금 교섭을 하면 임금 평준화가 많이 되죠. 비율로 하면 깨지잖아요. 비율로 하면 이게 점점 급수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민주노조는 그걸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임금 극대화를 이제 금속의 작업장들이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임금 평준화와 임금 극대화를 잡은 노선이고 금속의 노선이 저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냐? 임금 평준화와 고용 창출을 잡은 나라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스웨덴, 우리 볼보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고 독일은 임금 극대화, 고용 창출했는데 임금 극대화는 성과제를 놨나? 성과급제를 받았나? 이건 아니고요. 직무급제를 받았죠. 그래서 스탠다드에 따라서 임금을 주면 기술자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임금이 극대화 되는 거고요. 자격을 많이 따면 여기는 개인 성과에 대한 직무급은 성과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이제 굉장히 경총하고 우리로 치면 무슨 경사노위가 맨날 이런 걸 논의 많이 한 거거든요. 독일식 모델은 경사노위에서 그 직무별로 임금을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줄지를 굉장히 세분화하는 걸 표준을 많이 만들어 왔고 걔네는 이제 임금 극대화 고용 창출을 잡았죠. 왜냐하면 고용 창출을 잡기 위해서 뭔가 사측의 유인이 있어야 돼요.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노선을 해본 적이 없고 물론 현대자동차 노조든 현대중공업 노조든 뭐 무슨 삼성전자의 노조가 이번에 생겼지만 어디든 고용을 창출하지 말자고 하는 노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이 있을 때 여기서 우선성이 무엇이냐. 재생산을 위해서 할 때는 일종의 기금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대비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합이 기한을 해야 하고 사실 개별 기업별 노조가 그거를
못 풀면 금속이나 민주노총이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2010년대부터 시작했고요. 사실은 이미 다 버스 다 떠난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지금. 근데 그 전에 처음에 했던 논쟁이 뭐 잡시연이 뭐 이런 논쟁에서 한 번도 이제 그 노선을 잡은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인력이 그 뭐지 수요가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구인이 구직보다 훨씬 많았던 거는 그 2000년대 중반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때 딱 이제 임금 피크를 사측이 던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진보적이지만 일종의 중도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잡시어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 기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노조가 기각한 거 맞죠? 네. 그게 이제 그때 벌어진 일이고 이 다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성체가 이제 공고하게 생긴 거죠. 조합원은 그거 얘기했다가 사측으로 올려가지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딜레마 속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노사 상생 모델을 언제 폐기하냐면 2000년대 딱 그 시점에 폐기하거든요. 그 제 증거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직무교육을 없앤 게 이제 계기예요. 그 전까지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다기능공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단계를 교육 평가에 따른 단계를 구분해서 일종의 직무교육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산공장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아산공장을 도요타식으로 사실은 만들었거든요. 작업자가 최대한 편하게 느끼고 라인으로 하면 노동자를 푸시하는 거거든요. 라인 속도에 맞춰서 노동자가 작업을 했는데 여기는 속도를 없는 선반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요타는 그거거든요. 자동차를 샵 안에서 이제 셀이라고도 하고 샵 안에서 노동자들이 만드는데 이 팀이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자재를 부르면 버튼을 누르든 전화를 걸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협력업체가 갖다 주죠. 부품업체들이. 이게 지트잖아요. 저스틴 타임이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갖다 준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고 근데 이럴 때 제일 핵심은 품질 자주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생산 조직이 이 차를 뭐 우리가 소나타를 만들었다 아니면 뭐 그 그랜저 XG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그렇다고 무슨 벌금 내기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들 이제 우리 딸기 팔면 거기에 이름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책임을 이제 좀 져주길 바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거부했죠. 현대차가 노조가 그리고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사실은 또 그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98년에 정리해고 사태가 있으면서 조합의 이제 입장 자체가 이제 그냥 투쟁 노선으로 갔고 교육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가셔요. 교육훈련 가면 포스코 노동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사실은 싫어한다 하잖아요. 교육이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유압힘 관리도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싫어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구성력이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승려를 통한 제어가 그때 이제 끝나죠. 현대중공업은 승려 모델을 없앤 건 아닌데 여기는 이제 골리앗 투쟁 이후부터 사내하청을 하는 걸 제어를 안 하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산재입니다. 중공업은 항상 산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소는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일해도 산재가 옵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전부 다 등록을 어디 하나는 다 산재 판결 10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에 가면은 조선소 앞에 백화점도 있지만 그쪽 말고 조금 이제 방어진 쪽으로 가면 그쪽 맞은편에 뭐가 많냐면요. 다 정형외과 신경외과예요. 어머나. 아파서 가는 분 당연히 많은데 산재 판정 받으려고 거기 잘 돼준 나이롱 환자를 많이 만들어준 데가 있는데 그래서 40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하기 싫어요. 용접하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딜이 된 거예요. 이제 사내하청 레이트에 대해서 회사가 처음엔 제안을 합니다. 이 정도 뽑을 건데 괜찮아? 거부를 했죠. 근데 이제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지도부는 반대하는데 대의원 밑은 다 찬성인 거예요. 그리고 저 행님이 지금 여기 와서 용접밥을 20년 먹었는데 이제 아프다 아이가 이게 힘들다는데 간접직으로 회사가 보내준다는데 그 딜을 받은 거죠 뭐. 그러면 처우는 계속 높아지고 본인들 처우가 올라가죠. 회사가 돈을 받는데. 일은 편해지고 돈은 많이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간접직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조선업 물량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물량이 출렁출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본은 사내하청을 안 쓸 때 하는 방법은 출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급휴직, 무급휴직은 딜레이로 돌아요. 일감이 줄면은 그게 이제 그거를 90년대까지 하다가 이제 그쪽은 이제 아예 조선업 자체가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면서 이주 노동자를 쓰게 되는 모델로 가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해본 적 없고요. 무급휴직은 대우조선만 해봤어요.
지난번 2017년, 18년에. 망할 뻔했을 때. 그때는 뭐 정부가 그걸 하라고 시킨 거니까 법정 관리나 다름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했고 사실 안 했고 대신 사내하청으로 조정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현대중공업이 계속 뭐 정규직이었다가 아닌 것처럼 되지만 정규직을 했던 시기는 딱 5년밖에 없어요. 정규직 100% 체제는 87부터 92일까지예요. 골리앗 투쟁 이후부터는 계속 사내하청을 늘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일종의 노조의 선택과 이게 연결이 돼 있는 문제를 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갑자기 빼놓고 얘기하면 회사가 미쳐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을 안 썼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굉장히 겁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자동화를 이렇게 빠르게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고 이들의 그 기술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봐야 안 되겠다는 걸 결정하고서 이제 판단을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달려온 거죠 이제. 그리고 한 20년을 달려온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제 엔지니어 노동자 라인을 우리 기민한 생산 방식, 도요타를 린 프로덕션이라고 하잖아요. 유연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조영재 교수가 울산대에 이제 퇴직하셨는데 에자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죠.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도요타의 린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린이에요. 작업자가 필요한 자재를 갖다 주는 수준의 린이라면 현대자동차는 라인을 밀어요 지금도. 모듈화도 시켰어요. 도요타는 모듈화를 안 시키거든요. 모듈화를 시켜 최소 단위로 조립을 이제 원청 공장에서 하고 이미 다 조립을 해오는데 그거에서 돈 되는 부분을 모비스가 쥐고 있죠. 모비스가 쥐고 있고 모비스가 또 하청을 줘가지고 모비스의 부품들을 납품한 모비스가 이제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완성차 공장에서 공정이 복잡한 노동자한테 의존해야 되니까 아무리 로봇으로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이전시켜 놓죠. 주요한 공정들을 복잡한 공정을 이전시키고 단가를 후려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죠. 그런 방식으로 갖고 자동화를 당연히 높였고 수준을 높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동차 공장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A, B, C, D, E라는 차종을 아무 때나 원하는 조합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한 라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소나타 라인인데 소나타를 하다가 소나타를 요즘에 안 사잖아요. 실제로 소나타를 안 사거든요. 산타페만 팔리잖아요. 현대차는 제네시스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제네시스의 비율을 10%, 20% 원할 때마다 10%를 늘렸다가 빼기도 하고 20%를 빼기도 하거든요. 그 훌류 생산이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이걸 완벽하게 만든 회사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나 벤츠 같은 데 가면 차종이 10가지가 있으면 모듈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자동차 조립 플랫폼의 개수가 10개면 한 7, 8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교환이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30기 차종에 5개 이내예요, 항상. 그러니까 한 플랫폼으로 6차종을 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도입을 했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차종을 돌리는 게 낫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라인을 만들긴 하지만 언제든지 희망하면 할 수 있고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노동자한테 의존하는 게 별로 없어요. 조립 단계가 굉장히 간단하고 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내일 저랑 같이 울산 공장에 가서 하루만 그 훈련을 받으시면 그 다음날 승연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온 거죠. 네. 완료를 쓸 필요도 없고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대로 그대로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어느 수준인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이제 대졸자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한 거죠. 현대자동차의 핵심은 제품 설계, 뭐 슈라이저부터 해가지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뭐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공 체제부터 강조한 건 생산량, 품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산 기술 부문이 있거든요. 거기 남양에 사실 이 사람들은 소속은 남양이 있고 화성에 있어야 되는데 울산에만 상주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있죠.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벤츠 그러니까 세계 두 회사만 양산 테스팅을 연구소에서 해요. 현대자동차하고 BMW만. 그래서 양산하기 전에 양산 환경을 연구소에 구축하고 거기서 양산을 다 해보고 그대로 라인을 들어다가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래 거기에 생산직 노동자들을 오라고 했거든요. 울산에서 몇 명씩 보내라. 니네가 생산할 거니까 와라. 근데 노조가 싫어해요. 뭐 나 지금 울산에 집 있고 나 싫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생산직을 몇 명 데리고 하다가
이제 안 쓰죠. 그냥 엔지니어끼리 다 하고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술 혁신에 있어서 노조의 개입이 없어. 이 노조의 투쟁의 목표가 그게 아니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대졸자가 주도하는 대로 갔고, 이번에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발표했잖아요. 8만 명을 뽑겠다, 25년까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직은 안 뽑잖아요. 근데 13,000명이 생산직이라고 이번에 보도자료 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년전자 분 13,000개. 네, 이제. 그럼 67,000명은 하여튼 대졸자로 뽑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제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측은 대응을 한 거죠. 현대자동차는 이걸 성공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생산성 구매 같은 게 다 박살난 거죠. 울산은. 그리고 무속년 작업장이 만들어졌고요. 이 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숙련에 대한 의존이 없기 때문에 지렛대가 없어요. 노조가 사실은 본인들의 임금 말고는 교섭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있는 조합원의 자녀 복지를 보장하는 투쟁밖에 할 수가 없고, 또 그거 할 때마다 또 뉴스에서는 네이버 뉴스 안 보잖아요. 현대자동차 안 좋아하잖아. 이제 보면 하도 기존을 보고 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다른 대응을 했고 여기 외주화를 했고요. 자동차의 폭대기 98년 발리기를 자동차 얘기긴 한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주요 공정을 아까 말한 것처럼 산재 때문에 외주화하다 보니까 주요 공정이 위험한 공정이고 어려운 공정이니까 이제 위험의 외주화가 됐고 고용 조절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사내하청을 동원하는 게 됐고요. 이게 시기별로 다른데 90년대까지는 이제 사내하청을 써본다. 2000년대에 해본 거는 이제 물량팀을 써본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주노동을 써본다. 이렇게까지 온 거죠. 외주화에 적용된 생산 체제입니다. 조선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냥 뉴스만 보고 있으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창사 이래 최고 이익이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 제가 볼 때 수익성은 계속 개선될 거라고 봐요. 저는 현대자동차가 탑1을 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게다가 얘네는 뭐 친환경차 하니까 요즘에 전기차 수요가 줄잖아요. 근데 그냥 하이브리드 만들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 라인에 그대로 하이브리드를 얹을 수 있다니까요. 현대자동차 그게 이제 핵심이라니까요. 그냥 안 찍으면 돼요. 개발은 하고 개발대로.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요즘에 방송에 몇 번 나가면서 개발한 언어가 공중부양인데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리를 이렇게 대고 있어야 뭔가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있고 울산 아무 나오면 지금 되지. 그 다음에 노조하고 또 뭐 저 아저씨들 나가네 땡큐. 뭐 노동하고 왜냐면 숙련이라는 이 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레버리지가 없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협력업체하고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관계를 현대자동차 같으면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문부 체제는 말을 들으면 단가를 CR을 하라고 하면 CR은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원가 절감 하라고 하면 그냥 좀 더 마른 해도 짜내면 그래도 데리고 가고 다른 나라 진출하면 공장도 또 짓게 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현대자동차에 그 의리가 있었거든요. 정의선 체제 의리 대신 거꾸로 그 전에 정문부 체제 때는 다른 업체 납품하면 아웃이에요. 벤츠 납품했어 이 새끼들 그러면 안 줘. 너 3년 동안은 최소한 안 줘 물량. 왜냐면 우리 도면 갖다가 만들던 놈들이 저기 거 하면은 기술 유출된다 이런 것도 있고 왜 우리 경쟁자한테 저런 기술 주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벤츠에 납품 안 되는 부품 들고 오지 마라로 정리하고 있어요. 거꾸로. 왜 테슬라에도 납품 안 되는 전기차 뭐 부품을 들고 오는 거예요? 라고 요즘 말합니다. 이게 정의선 체제가 이제 글로벌 이제 노선을 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 프로덕션 노선을 갖고 글로벌 소싱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그 전에 업체들이 R&D를 해본 적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고 2차 언더의 벤더들은 R&D를 해본 적이 없고 여기 또 문제는 요즘에 그냥 꾸역꾸역 물량 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안 와요. 이제는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공장들은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가 뭐 대단하게 뭐 IoT를 통한 뭐 디지털층 구현 이런 게 아니고 첫 단계는 전산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고 노가다를 많이 안 해도 되고 시커멓지 않은 공장이에요. 쉽게 요약하자면.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안 오는데 그걸 설비 투자할 역량이 별로 없고 여력이 없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 사장님들이 다 대충 70대예요. 현대자동차 초창기부터 그때 이제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장이나 임원을 하다가 받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고 이런 기업체 업주들의 이제 공통 관심사는 아들이 이걸 받을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근데 아들들이 다 서울 사람이잖아요. 부장은 울산에 있는데 애는 다 강남에서 키웠는데 어떻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받는 데는 또 해요. 그 잘 되는 회사가 창원에 하나 있는데 태림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들을 서울 기계과를 보내놨더니 와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더니 이제 엄청 이제 등대공장이야 거기. 등대공장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최고 단계가 등대공장이거든요. 등대공장 인증받아가지고 문재인도 가고 윤석열도 가고 공장인데 그런 데가 있으면 이제 자동차 벤더 중에서도 의욕이 있어서 뭘 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어정쩡하고 애는 안 받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지금 뭐 이러는 상황이 일어나게 자동차 부품사의 일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성견지명이 있던 데들은 화성의 땅을 좀 샀어요 미리. 이제 연구 개발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 근데 이쪽에 남은 업체들은 또 그걸 못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는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내 새끼니까 하여튼 끌고는 간다였다. 무식부다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고 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은 기자재를 요즘에 중국으로 대체를 시작했어요. 그냥 이제 중국으로 대체를 시작했어요. 이건 통보 없이.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녹산, 부산에 가면 녹산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울산과 사실 경상남도 전체가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거든요. 경상남도 전체가 거기는 이제 업체들이 요즘에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공중부양하면서 조선소와 자동차는 이제 실적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밑으로 적할 효과가 없다. 트리클 다운 같은 거 이제 없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울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이클론에 의존하기도 하고 전환 대응을 하라고 했더니 뭐 원전 대응만 하고 있고 시장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고부가 가치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 동남권이 이제 요색인데 고부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조선만 고부가 가치가 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요만큼, 자동차 부품 요만큼. 그러니까 이제는 동남권 전체에서 쉐어가 이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충청권이 지금 똑같잖아요. 더 늘어나겠죠. 충청권이. 그 저부가가치 생산 기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이거 한국은행 자료인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오고 있는 거죠. 생산성 동맹은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해체가 됐다고 봐야 하고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언정 일단 해체가 됐다고 보고 연구소들의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는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공업은 하도급 실험을 완성한 거죠 이제. 이게 이주노동자를 직고용하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 조선업체는 계속 저 모델로 갈 거예요. 지금 조금 꼬이긴 하는데 이주노동자를 쓰다 보니까 생산이 좀 꼬여가지고 선표가 꼬이고 수주활동이 좀 제약을 받긴 하는데 이것도 5년 안에 정비가 된다고 보더라고요. 중공업에서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작년에 김두겸 시장이거든요. 울산 시장이. 김두겸 시장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기 직접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울산이 드디어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비웃었잖아요. 작년에 이주노동자 7,000명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2,000명 늘었거든요. 인구가. 네, 큰일 2,00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죠. 근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합이나 지역에 있는 뭐 정치인들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제가 내일 이제 김태선 의원 따질 거지만 이제 당선자한테 따질 거지만 하여튼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특히 기술 변화에 대한 얘기는 뭐 그냥 뭐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누적된 의사결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구가 2015년이 되게 중요해요. 2015년까지가 저는 그 전의 경제가 그래도 작동했던 시기라고 보고 2015년이 부울경 인구가 처음 줄기 시작한 때거든요. 부산 울산 통합을 했을 때 이게 저는 그런 종류의 이제 한계의 봉착한 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 이제 공정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보면 이 지역의 가구 성향이 좀 달라요. 네. 이 지역은 아까 얘기했는데 70년대에 총각들이 들어온 거죠. 다시 이제 정리해보자면 70년대, 80년대 총각들이 들어온 거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20살에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한 78, 9, 80, 뭐 81, 82년에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나이랑 87년 대투쟁을 엮으면 얘기가 스토리가 되긴 해요. 결혼해서 이제 애 낳아가지고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
이제 18평 이상 가고 싶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처음 주는 집은 12평이니까 이제. 근데 그 상황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여기 남자들이 그렇게 왔고 80년대 중반에 여성들이 시집을 왔던 도시인 거죠.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 경제는 그래서 어떤 경제냐면 남성은 일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애를 보는 경제인데 전국이 그랬습니다만 울산은 이걸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애초에 설계한 도시라는 거예요. 창원하고 부산은 또 좀 달라요. 창원은 원래 마산에 여성들이 원래 일하던 경제고 부산도 마찬가지 여성이 경공업에서 일하던 경제인데 울산은 그런 경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바로 중공업을 지었고 남성들이 왔고 거기에 여성들이 따라온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간 경제이고 생산직이 주잖아요 일자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두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과를 나온 학생들에게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학을. 왜냐하면 대졸자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구조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가부장적인 폭력한 이데올로기를 지적할 수도 있으나 여기는 그냥 국가가 셀이 그냥 그렇게 박아버린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봐야 할 거고 여전히 울산은 고졸 이하가 인구가 더 많아요. 초대졸 이상보다. 일자리 이거 이제 거꾸로 됐는데 서울은 거꾸로 됐는데 울산은 생산직이 여전히 많을 때가 많고요. 사무직보다 그런 도시죠. 그래서 여성 이야기를 하자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여성을 제조업체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정도 성비죠. 95대 5점. 울산 조선자동차 석유화학 전체가 96.4. 지난번에 울산 포럼이라는 걸 해갖고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항상 이제 돈 내려고 그거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 울산에 이제 자기들 공예를 많이 내뿜으니까 하는 건데 거기서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7대 3은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생산직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무직도 사실은 똑같은 비율로 뽑는다는 게 울산에서 이제 희한하고 재미있고 좀 처참한 문제이죠. 그 설계 같은 거는 사실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하는 일이거든요. 사무실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도면을 보는 일이 나쁘죠. 근데 뽑아도 된다는 건 대우조선이 실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강만수 회장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30%는 여성 뽑아라 또 직군. 지금까지 다니는 걸 보면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나쁘죠. 자동차는 전 세계 공이 7대 3의 작업자인데 우리는 여전히 94대 6인데 중요한 거는 알바를 주말에는 돌리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물량에 따라서 그러다 여성들이 과반이거든요. 자동차가 사실은 남성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는 없고 석유화학도 사실 여성이 왜 안 뽑아요? 여성을 안 뽑아요라고 물어보면 이게 뭐 생리불순부터 시작해 여성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그럼 여기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랑 무슨 차이냐? 여기도 산재 다목창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 제가 평가할 때 좀 여성들한테 위험한 일자리면 남자도 위험한데 남자는 그냥 위험한데 남자는 된다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 희망하는 일자리는 카테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희망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성들이 일하는 많은 일자리라는 거는 뭐 이를테면 이적인 금융섹터나 아니면은 뭐 CJ ENM이나 이런 데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없죠. 카테고리 자체가 없다. 마케팅, 제일기획 같은 회사는 없죠 지금. 없고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그래도 대공장인데 대공장에서는 일단 안 뽑는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핑크 칼라 잡밖에 없죠. 돌봄 부문에 있는 일자리가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는 거 아니면 그런 상황이 이제 울산의 이제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산으로 일단 가보고요. 서비스 산업으로 일하고 싶어요. 왜냐면 통근이 가능하거나 그래도 엄마랑 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봤다가 부산이 핵심은 뭐냐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구직자는 많고 그 임금은 낮고 따라서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좀 있는데 임금 구조는 전국에서 제일 낮고 부산이 그래서 임금을 적게 준다면 또 사실 잘 몰라. 부산이 서비스 산업에서 임금을 제일 적게 주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고용률은 뭐 비교적 없던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울산은 전국에서 청년 고용을 가장 안 하고요. 가장 실업률이 높은 도시예요. 이 울산이 일자리는 항상 구인난인데 그런 도시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여성들에게 뭐 시집이나 가라. 울산에 남성들 인터뷰는 좀 하지 마십시오. 미혼 남성들. 얘네가 앵거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내가 명품백을 안 사줘서 나랑 결혼을 안 해준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너무 남초 지역이라서 그래요. 성비가 20, 30대로 하면 140대 100이에요. 성비가 140대 100이고 옛날에는 시집을 왔죠. 울산 남자들 부자라고 안 오잖아요. 안 오고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메이팅을 위한 투쟁을 하다 보니 원청 정규직에 운이 좋아서 석유화학단지나 자동차에 들어간 애들이 갑이기 때문에 걔네 일단 뭐 현대차 제네시스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명품을 사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계층에 못 속한 이제 남성들의 앵거가 얘네가 다 내일 당장 트럼프를 찍으라면 찍을 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안 생기고 옛날 저 아빠 세대처럼 아빠는 1억 5천인데 나는 3천 뭐 이런 상태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속에 이제 일단은 성별 문제가 굉장히 어떨 때는 폭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되게 여러 가지 채를 가지고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이제 뭐 여기 다 이제 이준석 지지하는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대남이다 뭐 이제 다 얘네 다 펜코랑 뭐 옛날에 일베에서 놀았을 것이다 뭐 이게만 사실 소용없는 얘기고 왜 그게 송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안 던지면 사실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은 높은데 울산의 이유는 울산을 요약하자면 애를 많이 낳아서 서울로 수출하는 도시가 된 거죠. 그나마 있는 여성들은 그렇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서울로 가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제 뭐 그냥 울산에서 이렇게 시청에 가면 우리가 수소하고 핵 하니까 원자력 해가지고 된다 뭐 이렇게 말할 때 되겠습니까? 그 클러스터가 다 지금 남양 근처에 있는데 그런 거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품사를 챙기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는 너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이게 그래도 현대차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전장품들을 하는 업체들은 자동차만 하는 업체들이 아니에요. 다 이것저것 제조업에 들어가는 전장품을 하는 업체들이야. 얘네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R&D 경험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사들 도태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전환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조선업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업을 국가가 지원한 이유 두 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조선업 살리잖아요. 특히 대형 조선업을 살리잖아요. 그게 많이 고용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다는 거였거든요. 90% 넘었죠 옛날에. 요즘에 80% 언더예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다 대체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전환이 빠르지도 않을 것이고 국산화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인력은 또 이주노동자만 쓰는 상황에서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울산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 울산 관점에서 보자면 전국 관점에서 조선업은 무엇이 될까? 이런 이제 질문 났죠. 그래서 메가시티 했는데 망했죠. 이제 망했고요. 사실은 메가시티는 여전히 저는 살아있는 기획이라고 보는데 필요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면은 울산에서 자꾸 정치인들이 울산 내부에 서비스업을 만들겠다, 관광을 유치하겠다 하는데 규모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도 청년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전업주부로 일하시던 분들이 투잡으로 이제 알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도 좋은 일자리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부산에는 그런 실마리 자체는 있다. 그리고 인구를 합하면 760만이라서 해볼만 하다. 부울경 자체는.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부울경의 문제는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게 부산을 제외한 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원에서 사상까지 가는데 거리로 치면 2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너무 당연히 통근거리, 서울 끝부터 끝까지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창원 애들이 부산에 취업하고 반대로 부산 애들이 창원에 공장 취업을 이주합니다. 왜냐하면 차 없으면 안 되고 사회 초년생은 사실은 차를 바로 사기는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근데 그 거리인데 그렇게 다니게 되고 버스가 물론 사상터미널에 가면 있고 창원터미널에 가면 있는데 이게 9시 때 끊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차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 그래서 이주를 하도 회식도 못 가니까 물론 이제 회식 안 좋아하죠. MZ가 회식 안 좋아하지만 자기네들이 논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특히 해운대까지 가서 놀았어. 아니면 서면이나 솔직히 못 가요. 그런 상황이 있어. 서울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하철 12시까지 다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광역버스도 사실은 N자 붙은 버스도 시내에는 있고 광역버스도
12시까지 나가는데 여기 그런 차들이 없고 그러니까 청년이 가장 불리하다. 그래서 좀 연결망을 강화해야 된다. 전국적 이슈로는 이제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만 이제 우리 생태주의자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으나 뭐 저는 그것도 싸워볼 수 있겠으나 사실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여기에 이제 도시철도를 놓는 거였죠. 도시철도를 수도권만큼 촘촘하게 깔면 여기도 경쟁력이 있다. 1차적으로는. 근데 뭐 이걸 국토부가 항상 예타가 안 나온다고 반려하고 니들 돈으로 해라라는 거잖아요. 광역시가 알아서. 아니면 우리는 코레일 통근 기차를 놔주겠다. 시간당 한 대 정도 오는 거. 지금 부전만 상관이 또 지역의 이슈인데 부전만 상관이 여기거든요. 부전에서 이렇게 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창원, 마산이 통합되는 거거든요. 전철로. 이거 전철로 도면. 정거장 한 10개, 20개 놔도 되죠. 20개 놔도 되는데 이게 한번 터널이 무너져 다시 이제 복개가 끝났는데 이것도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일광태화강 구간 있잖아요. 여기에 동해선이거든요. 여기 전철이 됐잖아요. 이게 예결위원장이 그 난리를 쳐가지고 국토부가 한 번 졌어요. 그러니까 1패, 국토부는 전승 1패거든요. 한 번 이게 국비로 이제 전철을 놔준 데거든요. 예타에서 잡았던 금액 8배를 더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브릿지로 뭐라고 있냐 울산이 태화강역으로 KTX를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거가 생겼어요. 역세권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 아파트들이 미분양 놨던 게 다 채워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KTX를 땡겨 올라가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 구간 빼고 나머지 구간 다 줬죠. 뭐 메가시티가 안 된 것도 있고 행정연합이 깨지는 부분도 있고 국토부가 이제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메가시티 정치 전체에 대한 평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의 대안이 있어야 그럼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대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도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못 다녀요. 없어요. 울산에서 다 울산대 가야 되는데 울산대 가기 싫어하거든요. 유니스트나 혹은 이제 부산대를 가고 싶은데 이 연결만 문제.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사실은 창원이 있고 한데 부산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그게 있고 대학원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연구개발 사업을 현업과 할 수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연연이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되고 출연연과 현업이 그 다음에 대학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혁신 클러스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서비스업이 경남과 울산은 취약하니 서비스업을 부산 위주로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의미, 그건 다 연결망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관계 인구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작동을 지금 못하게끔 교통이 작동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짚어볼만 합니다. 왜 이 딜이 깨졌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서부 경남은 사실은 제조업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여기 하나 생겼잖아요. 이제 우정청 이 지역을 생각해보세요. 합천부터 해가지고 이 남해까지 이어진 이 구간은 사실 제조업과 별로 상관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했고요. 부산으로 인구가 빨린다라는 담론에 서부 경남에 동참했고 서부 경남이 한 딜도 있어요. 당시에 도청을 다시 내놔라. 원래 도청이 진주에 있었어요. 아세요? 경남도청이. 근데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 엎어졌고 울산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책에 써놨는데 만만한 이제 포항과 경주를 데리고 한번 해보겠다. 살아나보겠다. 경주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섹터의 도시를 만들고 포항에 이제 그 제조업 뭐 현대자동차 벤더들이 많거든요. 이 경주 포항에 그걸 데리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포항은 아무 생각이 없죠.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는 그대로 잠복해 있다. 그래서 뭐 원래 레거시 전략은 이런 거겠죠. 임금을 많이 주니까 생산성을 많이 높이고 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리고 승려를 매개로 뭔가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중소기업도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면 된다는 건데 이걸 누가 그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이제는 한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건비가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현대자동차만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보다 인건비가 높은 나라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나라가 독일만 해도 우리보다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좀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불신과 노동자를 배제하면서 숙련을 배제하면서 온 이 생산의 경로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를 이런 전략을 검명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정부말을 대기업이 이제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90년부터 벌써 대들기 시작했고요. 이게 단적인 게 사실은
석유화학단지를 대산에 짓거든요. 서산에 있는 당진과 서산 중간에 있는 서산 소속이긴 한데 그때 이제 정부가 반대했어요. 그 기록이 되게 많아요. 노태우가 경로한 적도 있어요. 노태우가 말을 하는데 듣질 않아. 그러니까 공장 남쪽에다 지으는데 자꾸 꾸역꾸역 올라오려고 해. 근데 이제 당시에 정주영하고 이제 이건희가 대결을 한 거거든요. 이 명운 정도 벌지 않았고 자존심 싸움을 좀 하면서 이제 이때 석유화학 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자동차나 조선부터 낮췄는데 이때 기술자들을 비싼 돈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워버려요. 지금 물론 다 각자 팔았죠. 딴 데다가 딴 기업에 팔고 하나에 팔고 못 때 팔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대기업들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이상 짓기 싫은 데다 공장을 안 지어도 되는구나. 산단을 안 만들어도 되는가를 알게 되고 고부가 같이 산다는 이때부터 다 충청도에 있었죠. 그러다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경기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대로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대체하는 산업수도의 지형이 바뀔 겁니다. 근데 뭐 이래도 돼요. 사실은 뭐 이래도 되죠. 근데 수도권이 과연 이 인구와 이 모든 걸 흡수하고 수용할 이제 역량이 되냐가 우리한테 질문이겠죠. 그래서 2차 분업까지 오면서 우리한테 그 질문이 있는 거고 다른 지역을 살리려면 이제는 분산은 안 될 것이다. 몰빵해야 되는데 어디에 몰빵할 거냐. 뭐 저같이 이제 이 경상도 사람은 경남 사람은 이제 불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이런 지형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좀 지리학적인 질문이기만 하여튼 국토계획 관점에서 좀 생각해볼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그럼 장점이 없냐 그런 건 아니고 단일 면적에 선전 제외하면 엔지니어와 명장이 가장 많은 도시로 맞고 아직은 그래도 부품 기자재 생태계가 있고 한데 여기서 좀 아까 이제 그 승계가 안 되는 기업이라면 차라리 지금 3D 프린터 갖고 장난감 만들고 있는 친구들을 좀 어떻게 육성해가지고 제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없나? 이 지역에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부울경을 막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대학을 입학할 때 많이 떠났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떠나고 뭐 대학생들 정도를 가지고 지역에 해본 70% 절대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근데 뭐 마땅하지 않으니까 나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펠로를 다시 좀 기회의 땅으로서 부울경을 만들 수 없을까? 울산을 거점으로 창원을 거점으로 해서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여기 이제 공간을 모이면 저는 지금 노사관계 기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의 교섭 방식으로는 뭘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저기 금속 가는데 날려 좀 치고 오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제조업이 붕괴하거나 생산직이 붕괴한 사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영국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경험했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빌드업이 안 돼요.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가치사슬 안에 있는 이 중소 중견기업이 없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없잖아요. 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제조업하면 청산했다 다시 시작하려니까 쉬운 거는 완성차 공장, 반도체 공장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는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요? 그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B2B예요,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해주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이게 아까 이정동이 말한 축적의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이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설계와 그 다음에 양산을 해본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바이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때려낸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대로 두면 부품, 소재, 장비, 클러스터가 쉽게 이제 붕괴할 거고 원청 대기업들은 글로벌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제조 고용이 줄어들고 이 상황이 올 텐데 그럼 다시 재건 안 된다니까요. 재건 안 되려면 그럼 이 밸류체인을 어떻게 가치사슬을 공급망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제조업에 대한 갱생 계획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대기업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돈만 내라고 하든지 하고 뭔가 정책이 개입할 룸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저도 좀 아이디어를 갖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제조업에서 지금까지 남성 정규직 생산직의 체제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 모델도 사실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근데 하나 힌트는 이미 우리는 대졸자 사회가 됐고 생산직 숫자 자체에 대한 집착은 좀 없어야 할 수도 있겠다. 자꾸 우리가 생산직 숫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못 푸는 걸 수도 있고 그럼 여성 엔지니어를 여성 R&D 요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지?
뭐 이런 거는 좀 고민해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제조업이 국부의 30% 이상을 이제 만들고 고용의 25%를 만드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 경로 안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게 박정희 때 만들었던 모든 비전은 다 기각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으로 조직하는 이 고용 전략으로서 제조업보다 나은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는 우리가 남겨놓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졌다 우리 지역이 이게 사실은 대기업한테 별로 메리트가 그냥 그 자체는 아니고 이제 그 고학력 엘리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거밖에 이제 대기업의 유인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그런 종류의 유인을 가지고 대기업을 뭐 지금 그 뭐랄까요 뭐 유치하려고 지자체들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유리한 거점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는 대기업의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거꾸로 그러니까 괜찮은 여기에 밸류체인과 혁신 네트워크가 있다 뭐 혁신 클러스터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이제는 뭐 그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어차피 줄 수가 없고요 뭐 청와대 혹은 뭐 대통령실에서 불러가지고 뭐 술 많이 먹이고 뭐 조인트 까봐야 뭐 그러면 선물처럼 뭐 300명 400명 뽑아볼게 뭐 이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방향을 바꾸는 데는 그런 종류의 이제 푸시로는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책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방을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을 좀 섞어내고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기관이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은 사실 대기업 구조조정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기업은행 주도로 물론 이제 기업은행이 이제 외자기 하도 많이 들어왔고 기능 자체가 정책 기능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니면 뭐 중기벤처부터 해서 좀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한계에 처한 중소 중견기업들을 좀 M&A를 하든 인적 구조조정 말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규모를 만들어주고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자꾸 현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물론 문제점을 했지만 이게 또 끊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하고 스마트 팩토리 뭐가 중요하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 청년이 안 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기 가면 나 시커먼 데 가가지고 나 이게 다 뒤집어 쓰고 이래야 된다. 이걸로 안 와요. 지금 그런 점에서 그리고 R&D도 해야 하므로 이제 그러한 방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 전향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지에 관점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독일에 뭐 벤츠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지만 사실은 보쉬 같은 기업들이 사실 원래 하청업체였다고요. 공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인데 공구를 팔다가 이제 B2B를 잘하고 B2C까지 진출하고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게 맞고 그게 지역에서 여건에 맞는 방식의 혁신 정책이 가능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이제 다 해보자면 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거제랑 울산에서 노동력이 빠지기 시작한 건 17년부터고요. 예. 그러니까 부실은 이제 발견은 현대중공업에서 13년, 삼성중공업 14년, 대우조선에서 15년 이렇게 그냥 누가 먼저 터뜨리는 차이예요. 현대에서는 오너가 빨리 터뜨린 거고 삼성은 그 다음에 보고 터뜨린 거고 대우는 이제 공기업이고 사장들이 연임을 하려면 매출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버티다가 이제 정성임 사장이 터뜨려버린 거여서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감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17년까지는 이제 20만이 유지가 됐습니다. 고용이 20만이 조선업 전체에서 유지가 됐는데 그 인원이 이제 20년까지 빠져가지고요. 21년까지 빠져 8만 8천까지 간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인력이 줄었냐면 업체는 다 이제 정규직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좀 했죠. 인적 구조조정 산업은행이 숙제를 줬기 때문에 3사가 다 했고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은 이게 자기들 부실이 있어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잖아요. 삼성 그룹이 감당할 수 있고 현대중공업은 오일뱅크로 감당이 되거든요. 이게 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이제 자력으로 10%씩 감원을 했었고 당시의 인원 중에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한 2,000명, 뭐 삼성중공업 1,000몇 명, 뭐 그다음에 대우조선은 이제 그때 당시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므로 3,000명을 해고했죠. 그건 원청 직원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다 합쳐봐야 6,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내하청 업체니까 해고를 하지 않고요. 도산했죠. 사내하청 업체들 계약을 끊으면서 계약 해지가 돼서 업체들이 도산하면서 다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이제 그 남은 물량하는 사람들은 일당 기준으로 16년에 15만 원 정도 줬거든요. 피크였을 때. 근데 이제 10만 원 이하로 가니까 돈 잘 주는 데로 찾아가니 이제 평택을 간 거죠. 그렇게 되면 평택을 갔고 이제 21년부터 조선업의 물량이 늘어났고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 조선업의 그때 단가가 물량팀 하루 일당 단가가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0에서 11만 원. 근데 그때 평택이 20만 원이었거든요. 안 오죠. 그러다 요즘에 이게 20만 원까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남쪽인 사람들, 경남이나 뭐 이쪽 인근인 사람들 돌아왔지만 뭐 조선업에 일하러 간 20만이 다 경남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 울산이나 나머지는 남아있고 지금 그래서 11만까지 채웠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인력 수요는 15만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4만 명을 어떻게 채울까 이제 그게 이제 업계의 지금 이슈고 거기서 이제 조선업계는 원청 3사는 무슨 제안을 했냐면 때려 죽여도 안 온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TO를 늘려달라고 한동훈하고 딜을 했고 한동훈이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특례로 20%가 원래 제조업에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 TO인데 30%까지 늘려줬고요. 그 TO를 늘릴 때 또 하나를 뭐 했냐면 비자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조선업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비자는 생산 보조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조선소에 가서 취업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말고 E7 비자를 줘가지고 이 TO는 애초에 조선소의 전문가로 용접 전문가로 뽑혀오는 TO고 직접 업계가 가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인력 데려오는 거 아니고요. 대졸자도 되게 많아요. 기계공학과에 설계하는 친구들 와요. 용접공으로. 한국 270만 원 주니까 GNI 70% 규정이 있어서 그 금액을 무조건 최저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렇게 데려오니까 이제 숙련공을 해외에서 조달하겠다까지 이제 온 거죠. 숙련에 의존하는 산업이고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응하냐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다 대체해도 되냐는 질문은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이제 이주자들이 게다가 옛날처럼 불쌍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일자리를 잡아먹을 수 있을 걸로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뽑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뭐 거부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업계가 거짓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대우가 조금 나아지면 옵니다.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조선소 험에서 청년들이 안 온다는데 원청 정규직 뽑으면 현대자동차랑 똑같아요. 경쟁률이 채용할 때. 그 얘기는 그러니까 험하고 어렵고 힘든데 이게 비전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에 가깝거든요. 힘든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싹 이제 입을 닫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청에 인건비를 계속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청이 진짜 필수 인원은 더 이상 하청 안 쓰고 직영으로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청 노동자들 처우가 좋아져야 또 단기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또 올 것이므로 근데 그런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상생협약 위원입니다만 죄송스럽지만 그 딜에서 노동부가 판판이 졌어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그리고 뭘 이렇게 푸시하려고 하면 저기 뭐야 산업부가 먼저 풀어져 버리고 본부가 풀어져 버리니까 딜이 잘 안 돼. 그렇긴 했습니다. 이거는 5%야 되는데 괜히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랑 현대중공업이 뭐 이제 아리백 때문에 난리가 있죠. 거기도. 네, 거기도 난리 1차 멘터까지는 그래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아직 미비해서 이제 급하다 이 정도인데 2차 멘터부터 아리백 뭔지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땐 거기는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 그냥 이제 앞으로 물량 안 주려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쟤네 물량을 주려고 하면 사실 원청에서 엔지니어를 보내가지고 설비 진단을 하고 뭐 이제 뭘 해야 된다 이제 업주하고 하고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도 안 넣어준다는 건 니네 일단 물량 주는 대로 주다가 니네 물량 못 쓰게 되면 버리겠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되게 눈치를 많이 봐요. 이게 그리고 약간 블러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납품을 해봐라. 딴 데다가 뭐 이건 했다가 또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도 있고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 그런 거죠. 실제로 지금 업체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가 한번 개긴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GM에다 납품했다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진짜로 납품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발주를 못 받았고 수주를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간신히 GM에서 분량을 많이 대줘가지고 버티니까 현대자동차가 필요해가지고 불렀다. 뭐 이거 약간 전설적인 얘기고 대부분은 그 전까지는 뭐 진짜 막 업체 사장이 와서 빌어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기조가 바뀌긴 했죠. 근데 당일 온도로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대졸 엔지니어를 그냥 생산직이라고 치자 뭐 이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아니 진짜로. 왜냐면 조선소 같으면 설계원이 7, 8천 명이에요. 네, 다 실제로 대졸이. 제가 그 위셋에서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여성과학 기술 정책 아니 인들 그 육성하는 과기관인데 거기서 목표제를 계속 주고 이제 대학은 30% 얼마 안 남았어요. 공학인력에 여학생을 채웠는데 20한 3, 4%까지 왔으니까 15%부터 시작해 엄청 빨리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공대를 딸 때 잘 보내잖아요. 물론 이제 의대가 뺏어 가겠지. 그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근데 왔는데 문제는 이제 전혀 사실 산업이 안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1단계고요. 2단계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은 창원에 출근하고 둘이는 김해에 살고 와이프는 부산에 출근하고 이러고 김해에 싼 아파트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철안이 만든다고요.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조선소 용접공주도 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랑 취부사는 없지만 사실은 용접사는 많이 늘어났고 뭐 사상공은 없지만 뭐 페인팅은 다 여성이 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그 직군으로 그러니까 그 산업별로 섹터로 여성 인력 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관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관행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설계가 얼마나 좋은데요. 옛날에 그 이제 대우조선에서 그 여성을 처음 공채를 뽑은 게 2001년이거든요. 2001년에 뽑아가지고 거기 서울대 조선과당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 지금 이제 상도 달았나 부장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저거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는 설계 안 하고 생산 관리하겠다고 한 거예요. 탑재부로 보내줘라 나를. 근데 같은 이제 아저씨들이 한번 야지를 주려고 일부러 옷도 까고 막 거기서 옷 갈아입고 막. 아 근데 이 사람이 기죽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은 생산 관리가 여성이 많죠. 하면 다 하는 거죠. 뭐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도 못하고 그때는 사실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20분을 가서 사무동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여자 화장실 별로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태가 다 지나고 그 정도면은 사실은 문제 있는 사업장이에요. 이거는 진짜 무슨 지자체에 돈 줘가지고 화장실이라도 지어주든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더 팩토리를 뭘로 볼 것이냐.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의 모든 공장의 미래는 그거죠. 마더 팩토리로 울산에 이제 얼마나 밸류를 주고 있느냐. 근데 저는 별로 안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현대자동차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 하나가 있는데 94년이거든요. 80년이 뭐냐면은 그 정주영이 두 팀을 경합을 시키는데 이병철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희도 되게 좋아해요. 이건희 또 뭘 좋아했냐면 실리콘밸리 팀하고 화성 붙이잖아요. 반도체 이게 이메가를 누가 먼저 하냐? 그래갖고 그때 처음 이제 국내가 이겨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정하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역사에서는 알파 엔진 개발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마북하고 저기 뭐야 울산 팀하고 아까 그 나왔던 이 뭐냐 강명환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팀 리더거든요. 울산 팀 리더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생산직들 데리고 해볼 수 있다. 현장에서 해야지 개발이 빠르고 현장 생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 노선이었고 그 당시에 마풍리에는 이제 정주영이 좋아하는 MIT 박사들을 이제 쫙 깔아놓고 한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MIT 박사 뭐 그다음에 뭐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부부터 간 사람 이런 사람 다 붙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알파 엔진을 마풍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87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조 놈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얘네가 더 잘한다. 이러면서 연구소를 울산에 있던 거를 이제 철수 계획을 86년에 세워요. 그 결정이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양이 96년에 왕복 10년 동안 계획한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마더 팩토리가 그때 저는 이미 그때 어느 정도 내려놨다. 그냥 울산은 빨리 많이 찍어내는데 시끄러운 인간이 많은 공간이고 우리는 결국에 남양을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된다. 10년을 공들여서 만들었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장은 이제 뭐 중국이 되네, 유럽도 되네, 미국에서도 되네 이런 걸 확인해보는. 그리고 도요타가 인솔싱을 많이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다 데려가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부품 협력사 조달하지 않는 한국 기업이 좋긴 한데 현대자동차가 프로토타입 만든 거 맞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해왔고 그래서 울산 공장에 대해서는 뭐 그냥 역사관을 짓는 수준에서 울산에서의 고용을 그냥 디펜스 하는 거 이제 앞으로는 사람 별로 안 필요하니까 지금 새로 놓는 전기차 공장은 엘러바마보다 훨씬 더 최신이에요.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최신이에요 지금.
거기는 아까 제가 40명에 10명이라고 하면 40명 하던 거를 지금 5명이 할 수 있는 공장으로 짓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 생산 방식 그 사측에서 발주받아서 올해부터 연구 과제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다음 번도 보수 고발 당하지 않는 수준에 조선소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죠 사실. 조선소는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수비기 말아먹은 것도 봤고 지금 쉽지가 않구나 이게.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 만드는 부분도 있구나. 최소한 관리자는 한국인.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빈이 말한 건 한진이 후져서 말한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맞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하여튼 깨달은 바가 있고. 왜냐면 근데 수빈만 망한 게 아니고 연태 대우조선도 돈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STX도 다른에서 안 된 걸 봤고 물론 다른은 좀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조선소는 일단은 각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말레이시아로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냥 한국을 말레이시아로 만들면 된다 전략이죠 지금 사실. 근데 이거는 제어할 수 있는데 이건 그나마 정책이들이 먹히는 게 조선업인데 자동차랑은 달라서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을 계속하는 게 맞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설비를 우리는 계속 투자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뭐 중국이 경쟁자를 막고 계속 중국이랑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사출을 할 건데 뭐 아직은 효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확보한다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수도권을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산과 실행이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출장을 가더라도 가까운 게 좋고 근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정부가 경상도에다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어온 거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사실은 굳이 갈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삼성이 그 반도체를 하면서 이 짱구를 굴린 걸 다 모든 재벌이 봤단 말이에요. 반도체를 하면서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자기네 지근거리에다 이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다 주요 사업장을 가까운 데로 가져오고 싶었던 욕구가 있으므로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체를 볼 때 공간 분업이 재편된 거고 기업들을 같은 전략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정부가 사실은 여러 번 이제 풀어줬다가 말았다 해요. 예를 들면 필립스 공장을 파주에 넣는 사실은 법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다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합자 기업이기 때문에 뚫어줬었고 외자 유치하니까 좀 더 지나가지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용인은 왜 또 되냐면 여기는 수도권 규제 바뀌었고 한동안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계속하고 이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 수도권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수도권에 지우게 되고 그런 걸 귀신같이 보고 있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뭔가 지역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런 논리들을 차용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넓혀온 거죠. 귀신같이 잘해요. 땅 보는 사람이 많고 제발 안에는 땅 보는 사람이 많아요. 뭐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이렇게 뭐랄까요 힘으로 누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이게 박정희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재벌들이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들어야 뭐가 떡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줄 떡이 그렇게 삼성전자 전체 삼성그룹 전체가 버는 돈이 우리 사실 예산인데 우리나라 예산만큼 버는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뭐 충분 조건은 안 되는데 항상 필요 조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학교가 대학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 인력만 써야 한다 이러면 또 대학을 따라서 기업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탠포드주의에다가 굉장히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유니스트나 뭐 호스텍 같은 데에 꼭 걔네만 해야 되는 전공이 있다거나 걔네만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거나 걔네만 활용하는 네트워킹의 스타일이 있으면 뭐 대기업이 가진 않겠으나 괜찮은 거기다가 스피노프 시켜서 기업 하나 받고 싶고 그 정도는 하겠죠. 이제 그런 메리트를 계속 차곡차곡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한 큐에 될 수는 없습니다. 큰 거는 못 하지 않을까요? 작은 건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오송역으로 청주역이 아니고 논산역이 아니고 땡겨가는 수준의 충북이 그런 걸 하는 것처럼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용인으로 들어갈 562조를 땡겨다가 가져올 수 없겠지. 아니 근데 저거야 전력하고 물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 그러니까 사실 미친놈들이 오늘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막 갑자기 올라오긴 하는데 아니 그럼 전력은 진짜 안 돼요. 전력 안 돼. 물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러려면 사실은 충남면 전체 지금 원전을 지금 한 3개 박아야 돼요. 당장 급하게 하려면 충남은 원전 안 받을 텐데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미 원전이 있는 곳들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더 원전을 이제 설치할 곳은 없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원래 예상했던 보다 더 많이 지나서 배도 양 교수님도 열강해 주셨는데 배도 고프실 것 같아서 또 사인회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팬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열강해 주신 우리 양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